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철환 연구위원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런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 청중과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좀 먼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은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약간 좀 낯설기도 한데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최근 이제 동향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전망의 이 시사점, 전 쟁점 요인을 말씀드린 다음에 전망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림에서 이제 건축 쪽으로 이제 오리엔티드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 건설 수주 데이터인데요. 저희 이제 중장기 추이를 보시면은 여기 이쪽을 보시면은 212조 원으로 작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낙 저금리인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가지고 건축 수주, 특히 건축 부분에서 많이 증가했고요.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증가해 왔습니다. 발주자별로 보면은 공공 수주가 작년에 56조 원을 기록했고 7.5% 증가했습니다. 민간 수주도 9.9% 증가해서 15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주만 보면은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그 공종별로 그리고 이제 발주자별로 좀 쪼개서 봤는데 작년에 공공 수주가 양호했던 거는 토목하고 비주택 건축 수주가 증가했습니다. 토목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은 이제 그 발주가 이루어졌고요. 도로하고 철도, 항만 SOC 교통 발주가 특히 증가했습니다. 비주택 건축 같은 경우는 생활형 SOC 복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이제 건축물들을 많이 발주를 했는데 최근 2, 3년간 이제 정부의 이제 트렌드가 이런 공사들을 많이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좀 양호한 상황을 보였고 주택 같은 경우는 52.4% 급감했습니다.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이제 2월 달에 LH 사태가 나고 나서 LH 쪽에서 발주를 못해서 이렇게 좀 주택은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었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주택에서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 5.3% 감소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작년에 재개발 재건축 수주에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 복합 사업을 공공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면서 시장에 좀 교란 요인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위축되면서 많이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걸 어디서 메꿨냐면은 비주택 건축에서 많이 메꿔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많이 증가했고요. 상업용 건물 특히 오피스텔 수주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토목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많이 안 좋았었는데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16.8% 증가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발전 설비 수주도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흐름을 보여왔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좀 이어지는 추이를 보입니다. 바뀐 게 좀 있다면은 공공에서 이제 주택 수주가 작년 기저효과로 17%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대비 17% 증가했고요. 그 민간에서는 주택 수주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기조를 통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수주가 많이 양호해지면서 6% 정도 동기 대비로 증가했습니다. 비주택도 역시 양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의 상반기까지는 수주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어서 바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건설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 투자는 진행되는 공사 물량하고 건설사들의 매출과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에 잠깐 반등한 이후에 2021년에 다시 감소했습니다. 전체적 추이로 보자면 2018년부터 2020년에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가라앉았고요. 올해 1,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수치인데요. 이런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보면은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 작년에 0.1% 증가해서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였고 비주거용 건물도 작년에 양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건물 공장 그리고 창고, 오피스텔 건물들 활발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축 수주 같은 경우는 양호했지만 토목 건설이 많이 감소했어요. 8% 이렇게 감소한 걸로 나오는데 역시 올해에도 10% 감소해서 토목 쪽은 안 좋고 최근에 이제 주거용 건물 0.7% 증가했고 비주거용 건물 횡보세를 보여서 5.5%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건설 투자가 안 좋은 영향은 토목인데 이 토목이 왜 안 좋냐면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빅 프로젝트가 하나 이제 끝난 게 있습니다. 발전소 프로젝트인데 그게 2020년에 끝나는 바람에 2021년에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좀 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축 행위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어느 정도 좀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다만 여기를 보자면은 수치상으로 보면은 수주만 증가했고 나머지 이제 비주택 건축만 특별하게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상황은 그 현재 건설 경기를 좀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수주는 명목 지표고요. 투자는 이제 물가를 감안한 실질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불변 금액으로 보면은 투자랑 관련이 깊은 게 건설 기성인데요. 불변으로 보면은 작년에 10%대 미만으로는 좀 증가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점선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질로 보면은 이렇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 건설 물가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물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작년에 이제 철근난 금속재부터 이제 시작돼서 올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시멘트라든지 레미콘으로 이제 번져갔고요. 그래서 이런 높은 물가 때문에 실제 가격은 좀 다운돼 보이고 그런 이제 요인으로 인해서 좀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제 현상에 있어서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인허가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건축 허가 면적을 보시면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둘 다 10% 이상 증가했고요. 근데 안 짓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걸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1월부터 4월까지 28.8% 착공이 빠졌고요.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수익이 나면 짓기 때문에 그래도 덜 빠졌습니다. 4.6%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많은 업체들이 인허가는 받아놨지만 실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받을 당시에 이제 공사 단가로 해서 딱 했는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는 너무 자재가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책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규제 완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 수익하고 직결되다 보니까는 좀 분양이라든지 착공을 좀 미룬 그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올해 건설 투자가 플러스 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작년도 그랬고요. 근데 이렇게 물가가 높이 오를지 몰랐고 그 착공이 이렇게 지연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 주기를 그려보니까는 오히려 좀 회복되다가 작년에 회복되다가 건설 투자가 다시 이제 침체하는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렇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망의 쟁점 요인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 어떻게 될지에서 알려드린 다음에 민간 부분의 수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입니다. 그 최근에 나오는 그 경제 전망 발표를 보시면 좀 암담합니다. 최근에 나올수록 수치가 점점 다운되고 있고요. 연초에는 저희가 3%대는 성장을 할 것으로 봤지만 뭐 지난달에 2.7% 봤고요. 최근에 이제 IMF라든지 OECD에서 내놓은 숫자들은 이거보다 좀 더 낮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앞당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통계청에서 6% 상승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게 수치상 20년 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OECD 평균으로 보면은 34년 만에 최초고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수출이라든지 대외 요인 불안해져서 좀 다운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의 쟁점 요인을 보자면은 작년에 경기가 좀 안 좋았고 뭐 회복할 것을 봤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그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뭐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는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해서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20만 명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코로나 상황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러면 다시 생산 둔화가 오게 되고 또 금융위기가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좀 압축돼서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기조들 가운데 지속되는 건 뭐냐면은 하반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역시 지속될 것이고요. 다만 이 상황 가운데 정권 바뀌고 나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이제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은 같이 공존하는 건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을 보시면은 올해 28조 원의 SOC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도로하고 철도에 그 많이 이제 증액이 됐고요. 특히 GTX, ABC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이런 이제 대형 사업들은 민자 사업으로 좀 갈 것 같고요. 이런 게 좀 희소식으로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쯤에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고속도로라든지 민자도로에 저 예산 배분이 많이 돼서 이쪽에 이제 사업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 새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 해에 평균 8조 원 이상 민자 수주를 발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조에 편중해서 민자 사업이 확대될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로 이제 증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전 정권에서 이제 국가 발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올해에도 어느 정도 이제 있습니다. 다만 이 신규 사업 예산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국토교통부 신규 사업 SOC 예산인데 이게 설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3년 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 이게 2026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양호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감소하는 그 영향이 좀 있어서 내년에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조가 상반기에 그 예상 집행 목표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GDP 대비 국가 채무 추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저 GDP 대비 50% 이상 넘어섰고요. 국가 채무가.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나서 하반기 공기간의 인력 감축과 그 인센티브 중 지출 구조조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선거가 다 끝났고요. 대부분의 선거 이후에는 그 자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에 대한 재수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공공수주가 좀 감소할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달처 신규 공사 계획인데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공사들이 앞단에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뒷단에 좀 대형 공사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소형 공사 위주로 특히 지자체 공사 위주로 많이 이제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요인 때문에 이게 좀 뒤로 좀 밀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안 된 것들은 이제 하반기에 좀 발주될 거 요인도 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요 공공기관 발주 계획인데요. LH에서 올해 11.6조 원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16조 원 한다고 했지만 실제 발주한 건 9조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LH공사의 물량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국가철도공단이 특별히 높습니다. 작년에 5.2조 원 발주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9.5조 원 발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철도공사의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평택, 오선, 복북선라든지 대형 사업 위주로 이렇게 좀 철도 그 사업이 많이 이제 발주가 됐고요. 이게 이제 못된 것들은 하반기로 넘어가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새만금 신구공사 이런 이제 공사들이 몇 건이 좀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판 뉴딜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전 정권의 그 어떻게 보면은 대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이번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그 1.1조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또 SOC 예산이 0.6조 원 정도 이 가운데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흘러가지만 신규 사업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활형 SOC 예산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약간 감소했는데 신규 사업은 엄청나게 올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공 기준으로 그 목표치를 108%나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수준 이상으로 많이 이제 발주가 되어서 정부의 이런 이제 건축 사업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부 주택 수준인데요. 1, 4월까지 그 공공주택 사업 승인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부진했던 LH 그 발주가 좀 이뤄지고 있고요. 올해에도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서 작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 수주는 토목은 상반기에 굉장히 좋지만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 같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비주택 건축은 전년 대비 올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의 이 부분을 보시면은 주택이 대략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택 건축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토목이 15%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은 작년에 주택 수주가 좀 안 좋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금액을 보시면은 이게 정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대략 한 60조 원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재작년에 그 83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78조 원 좀 다운된 금액을 기록했는데 재작년에 83조 원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물량들이 쏠리는 바람에 이렇게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자체는 뭐 전년보다는 감소했지만 그게 나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주택 건축 같은 경우가 특히 중요한데 작년에 거의 60조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토목도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양호한 수치로 이렇게 지나왔는데 요게 이제 이런 이제 수주 인허가 분양 재개발, 재건축 수주, 착공, 입주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수주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인허가인데요. 인허가를 보시면은 아까 이제 허가하고 같이 가서 양호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디가 특출나게 양호하냐 보니까 지금 그 수도권이 40% 정도 튀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수도권이 필요한 건 수도권이 좀 많이 필요한데 수도권은 오히려 25% 감소고 지방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 그 허가 면적과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허가는 증가했는데 채권은 급격히 감소했다. 어디에? 특히 수도권에 많이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 특별히 더 어려워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등의 영향은 신규 사업은 수도권 사업에 이제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입주 물량인데요.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수주와 수도권의 공급 여건이 모두 양호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입주가 예년보다 좀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입주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입주가 좀 낮기 때문에 신규 주택 그 여력은 좀 있지만 지방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분양 물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미분양 주택 수가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고요. 분양 계획 물량을 보시면은 현재 그 50만 호 올해 할 것으로 이렇게 좀 그
잡혀 있습니다. 통계로. 근데 이게 전부 다 되지 못하고요. 통상 이맘때 계획 물량의 한 80% 정도가 이제 한 해에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대략 한 40만 원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반기 여기 다음 표에 보실 테지만 좀 상반기에 좀 분양이 좀 지연되는 그런 좀 그림이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수도권의 공급 상황은 양호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은 좀 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월간으로 좀 보시면은 그 그래프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작년에 그 3월달에 기본형 건축비 발표가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그 다음에 원래 9월에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철근이 워낙 튀었기 때문에 6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 또 한 번 했고요. 그 기본형 건축비 수정이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올해도 3월달에 발표 나고 6월달에 대책 발표 나면서 그 기본 건축비를 좀 올려줬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분양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시점을 좀 9월 이후로 좀 양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4월하고 5월 보면은 한 시점에 많이 튀었고 나머지 시점은 감소하기 때문에 분양이 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계신 분한테 재작년하고 작년은 청약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좀 청약 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할 데가 없다고 청약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은 아무래도 이번 하반기쯤에나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수준인데요. 정권 교체 기대 맞물려 가지고 3월, 4월, 1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고요. 기간 대비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이런 흐름이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들이 좀 불확실성이 높을 때 약간의 좀 안전 시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착공 들어갈 때 단가 산정이 틀어져 가지고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좀 상반기에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좀 수주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인데 올해 재개발 재건축 수주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250만 원 공약에 의해서 특히 재건축 수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상반기에 증가했고요. 아무래도 향후에 아파트 브랜드가 수주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방보다는 도심에 인구 집중된 광역시라든지 도심 아파트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향후 2, 3년간 지속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수도권 위주의 시장이었다가 과거에는 이제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수주가 활발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서울 수도권으로 실제 공사 들어가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내년부터 올해 내년 이렇게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한국은행이 1, 4, 5월에서 3번 금리 인상했고요. 1년 동안 1% 올렸습니다. 현재 1.75%로 7년 내 최대치고요. 근데 한국은행이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7년 전에 그 금리를 올리던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다시 감소시켰거든요. 여기서 더 올릴 때 미국처럼 0.75% 그레이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여서 한번 점프를 시킬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밟아갈지에 대한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미리 이자를 올렸고 하반기에도 올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신규 사업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좀 무서운 건 뭐냐면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 0.75% 갑자기 올렸는데 한 번 더 그렇게 한번 올려버리면은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상황 때문에 좀 하반기에 신규 사업 여건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주택 수주를 보면은 2020년 상반기는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많이 증가했고 양호합니다. 하반기도 나쁘진 않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 시장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금융 비용 때문에 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주택 건설 투자입니다. 투자는
1, 4분기 굉장히 안 좋았고요. 2, 4분기도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분양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하반기 3, 4분기 이후부터 좀 증가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택 건설 투자는 하반기에 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주택 건축인데요. 비주택 건축 수준은 이제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반도체 공장 더 지을 건지 상업용 건물 호황이 계속 지속될지에 대해서 보면 되는데 공장 및 창고 수주가 작년에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일사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다만 삼성에서 이제 정권 바뀌면서 많이 투자하겠다고는 했지만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공장들이 23년부터 24년까지 수요를 목표로 신설하고 증설한 공장들입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해 온 거고요. 근데 이게 올해 하반기에 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민간 건축 시장인데요. 오피스텔이 최근에 굉장히 핫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도심에 주택을 못 지으니까 그 대체재로서의 이제 수요도 늘어났고 그거에서 덩달아서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수익률은 점점 완만하게 감소하지만 그 갭이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핫한 이제 아이템이었는데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고 또한 오피스텔 가격도 이제 많이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긍정 요인이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부정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이제 시장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물은 상하반기 좀 바뀔 것 같고요. 공장 및 창고도 마찬가지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목 수준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민자 시장인데요. 지난 25년간 평균적으로 5조 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한 시점에 12조 원 그 GTX 사업 몰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는 작년에 거의 한 1조 원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이제 열악한 시장이었는데 이걸 10조 원으로 좀 계획을 잡았고 아마 올해 이게 좀 단계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규제 완화와 함께 민자 사업의 이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요. 이게 이제 하반기 돼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플랜트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높아지면서 맞물려서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바뀐다면은 그 축이 바뀐다면은 지난 그 문재인 정권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제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확대가 됐지만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는 수소와 원전, 신재생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플랜트하고 발전 플랜트 올해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망을 하자면은 올해 국내 건설 수준은 0.5% 그러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좀 그 3.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주택 건축 수준인데요. 이게 공공도 안 좋아지고 민간도 좀 주춤할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4% 감소하고 하반기에 분양이 좀 늘어남으로 인해서 0.2% 증가해서 연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세가 어느 정도 좀 둔화되지만 그래도 연간 감소세를 폭을 완화시키기는 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한테 제가 얘기를 하자는 거는 아마도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할 것입니다. 현재의 그 물가에 있어서 이것을 좀 완화를 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뭔지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무래도 주택과 그리고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위주는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택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주택에 대해서 좀 공급을 늘리려면은 가격의 좀 유연성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필요 없는 지역보다는 필요한 지역에 수도권에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그 정책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최대한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상반기 보면은 분양이 많이 위축됐듯이 계속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이 그 물가 급등 상황이 완화되면은 주택 가격으로 다시 이게 플렉츄에이션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공급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둔촌 주공 사태가 시사한 바가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수주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때 이제 수주가 일어나는데 공사 착공 간에 이게 그 기간이 2, 3년 소요가 됩니다. 최근 작년부터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이 좀 따라가 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건 민간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수주에 있어서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의 그 가격보다는 2, 3년 후의 가격을 좀 감안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이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것들 다 챙겨가면서 정책적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거는 그 피용자 보수 서비스 이게 산업적인 측면인데 건설사들이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4%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세금이 7%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왔다면은 적자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많이 튀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대형사들은 그나마 이제 연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물가 타격이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 작은 업체들일수록 그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업체가 오래 한다면은 적자 공사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그런 이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정책이 앞으로 이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건설 기업들은 리스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인건비 상승 압력과 분쟁 위험 증가로 같이 맞물려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언제 공사를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물가 상승률, 그 건설 투자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5% 미만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공사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넘어가면은 사실 공사 시작하기도 어렵고요.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이게 5% 미만 떨어지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그 운신의 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5% 넘어갈 때는 건설 투자가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5% 미만 되기 전까지는 선별수주와 선별공사, 합리적인 사업 판단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